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헌재의 판결까지 뒤로 밀렸던 경제 문제, 또 안보 문제 등등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느냐가 숙제로 남아있죠.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이 서로 나가라며 싸우고 있는데요. 사실상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추은호 와이텟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정농단 사태 집권 여당도 뭐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지금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서로 나가라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지금 쏟아놓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비난의 수위가 같은 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그동안 쭉 표현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는 뭐 이혼 단계에 온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을 들 정도인데 친박은 비박 중에서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을 콕 찍어서 같이 할 수 없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박계는 8명의 의원들 뭐 지금 이정현 대표를 포함해서 최경환, 서청원 전 의원 등 8명을 나가라 서로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치고받고 하는 양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분간 친박과 비박이 탄핵 투표에서 보듯이 상당히 표가 지금 팽팽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어느 한쪽이 완전한 우세를 지금은 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분간 이런 상황은 좀 더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친박으로서는 그동안 이제 탄핵 가결 이후에 그동안 동정표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을 규합을 해서 나름대로 주도권을 지금 갖고 있는 당 지도부가 지금 당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비박계는 탄핵 가결에서 생각보다 많은 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힘을 얻어서 친박 핵심 인사들 인적 청사를 하면서 다른 범친박과는 같이 힘을 합쳐서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서로 지금 당신이 먼저 주도권을 내놔라 뭐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장우 의원 얘기 들어보면 부모 형제 내친 폐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집 대들보까지 뽑아내겠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비박계는 보면은 당 지도부, 친박 지도부 그리고 친박 주동 세력, 국민의 준엄한 촛불 민심 우롱한 자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최순실의 남자들 8명 콕 집었거든요. 이런 표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해 가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건 가장 등등등도 아니고요. 그렇죠. 가장 어떤 극단적인 어떤 추세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진짜 어떤 친박계의 발표를 보고 있으면 부모 형제를 내친 폐륜이라는 얘기는 당이 부모 형제로 누구를 삼아야 할까요? 새누리당이 아니라 어느 당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단체인 거고.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야 된다고 본다라면 벌써 탄핵까지 가야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서로 사실의 정치적인 소신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탄핵에 찬성을 했다고 폐륜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런 어떻게 말씀드리면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을 바라보고 그동안 정치를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는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라는 생각밖에 못하게 만드는 거고 사실 뭐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강경 발언하면서 본인이 나가야 될 이유도 없다. 나가게 되면 이번에 그 탄핵을 이끌어내게 만들었던 정지석 원내대표까지도 같이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보통 사람들이 보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끝까지 어떤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래도 신이 있다라고 보여줄 만한 상황이 있고 이 정도까지 됐는데도 어떻게 보면 저렇게까지 지키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상황이 있을 때 본다면 친박의 행동은 이렇게 강성으로 오히려 나가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조금의 지지자들도 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막바지 정말 그런 정도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아닌가. 남아있는 지지자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타협이라든가 합리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나올 수가 오히려 없다. 강하게 나가야 그래서 이런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군요. 수밖에 없는 어떤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은호 의원님 아까 이제 이혼 단계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뭐 헤어지고 싶으면 본인이 나가면 되는데 서로 각자 지금 나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첫 번째는요. 만약에 시기가 무르익으려면 저는 한 2가지 정도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당 윤리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징계 절차를 이제 오늘부터 착수를 시작할 겁니다. 뭐 대통령은 그 1호 당원 아닙니까? 예. 그 당규에 보면은 윤리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의결을 하게 되면은 탈당 권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명도 할 수 있고 탈당 권고할 수 있는데 아마 최고 탈당 권고까지도 내려질 수가 있으리라고 예. 보는데 만약에 당 윤리가 그런 결정들을 내린다면 언제 내릴 것이냐 그게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거고 그거보다 더 큰 분수령이 되는 것은 그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초에 귀국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친박과 거리두기를 계속한다라고 그러면은 친박의 마땅한 대통령 주자가 없는 친박의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서로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 또 힘의 네. 균형은 계속되면서 말싸움만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서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한 당은 이제 나가서 당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국고지원금 문제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참 많이 걸려 있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비박에 의도하는 것은 새누리당을 해체를 하고 새로운 당으로 창당한다라는 거고요. 예. 그 친박은 뭐 그래도 지금 새누리당 형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그 두 쪽이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이혼하면서 네. 재산을 나눠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까? 그렇지 안 않습니다. 됩니까? 새누리당 재산이 한 560억, 60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물론 부채도 많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한쪽이 분당을 해 나가면은 그것은 그쪽 떨어져 나간 쪽은 하나도 그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네. 비례대표위원이 지금 17명인데요. 네. 17명은 탈당하는 순간 의원직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의원들을 그렇겠네요. 예. 그 유지하는 쪽은 당을 유지하는 편이 그 유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재창당하게 되면은 그 의원들은 탈당하고 재입당하는 형태를 취해야 되고요. 네. 또 다른 하나 또 결정적인 문제가 네. 국고보조금 문제입니다. 예. 국고보조금을 나누는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내교섭단체 구성하느냐 아니면 의석수가 어쩌느냐에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지난 총선 때 득표율을 가지고 이렇게 또 돈을 배분을 합니다.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38.9%를 얻었죠. 그거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연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36억 한 5천 4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되면 곱하기 2가 됩니다. 네. 거의 72억, 73억 정도를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나가는 쪽은 그걸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서로 나가라 하나 했더니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상당 부분 이유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제 검찰이 수사 착수 69일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이제 조원동 전 경제수석 그리고 김종 전 차관 기소하면서 이제 수사를 마무리했는데요. 네. 여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또 적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새롭게 이제 적시가 된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은 총 11명의 피해자 중에서 6명하고 공범 관계가 되는 거고 네. 혐의 사실 자체는 8개의 혐의입니다. 근데 어제 새롭게 나온 부분은 물론 언론을 통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김종 전 차관을 동원해서 뭐 압력을 가했다라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경 전 수석에게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통해서 CJ 이미경 전 부회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만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적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법조항으로 예. 따지면 직권남용, 강요, 가교미수, 그다음에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에까지 4개의 항목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다 형법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자체가 그렇게 중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왜 중범죄가 아니냐면 대통령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리라고 법을 만들면서 생각을 못했던 예. 거예요. 근데 직권 남용으로서 한 행위가 헌법으로 이제 탄핵을 봐야 되니까 헌법에는 어떤 것이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의 회장을 오라 가라 자리에서 물러나라. 바로 직접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라든가 시장 경제 질서라고 하는 헌법상의 가치들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기소된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네, 이게 뭐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를 했을 테고요. 네. 그동안 스모킹건이라 불렸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휴대전화 녹음 파일 검찰이 236개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3자 대화뿐 아니라 취임 이후 것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녹취록이라 하니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게 녹취된 것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세 사람이 정호성,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세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녹음한 것도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예. 겁니다.
취임 전후의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취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를 인사에 올릴 것이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내용 자체는 어제 검찰이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짐작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다고 하고 예. 취임 이후에도 상당 부분의 내용이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문건 유출도 180건 있었는데 뭐 이메일 그 주소를 공유하는 아이디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유출을 했다. 이런 네.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지메일이죠. 지메일. 네.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국내 뭐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의 요청에도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 보안이 그래도 가장 철저하다 보니 지메일을 써서 같은 아이디를 써서 그냥 그 아이디로 접속을 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면 그건 최순실 씨가 공유해서 같이 열어보는 확인하는 공유해서 열어보는 방법이었고 네. 이게 청와대에서는 개인 메일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이 추정하고 있기로는 이 PC를 개인용 PC를 청와대에 가지고 무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아예 최순실 씨에게 보내기 위한 용도로 컴퓨터를 쓴 것이 아니냐. 그만큼 계획적이고 철저했던 것으로 지금 추측을 되는 예. 겁니다. 또 하나 보면은요, 최순실이 행정관 차량 타고 청와대를 이제 프리패스했다 이런 의혹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검찰이 이걸 확인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10여 차례 정도는 비표를 아예 안 받고, 예.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확인을 안 했고, 네. 우리 이게 최근에 지금 확인된 것만 10건이라는 그렇죠. 거죠? 검찰이 확인한 한 것만 것만? 10건, 네. 11건이었다는 겁니다. 10건이 넘는다는데 보안손님이라는 그런 낯선 단어가 예. 나왔었죠. 사실 이전 정권에서도 보안손님이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었고 이 다른 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해놓은 사람의 경우는 추후에는 확인을 생략한다라는 거였는데 이런 손님들이 자꾸 드나들게 되면 경호실 입장에서는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경호실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비서실하고 경호실하고 항상 갈등을 빚었던 문제가 이 보안손님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 보안손님이 적어도 뭐 정권과 관련해서거나 당과 관련돼서가 상당히 그 어떤 뭐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았지 이번처럼 완전한 자연인이 보안손님으로 이렇게 드나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은호 위원님, 이게 지금 보안 손님이라는 게 이전 네. 정권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의 그 청와대에 살지 않는 가족들, 네. 가족들 충분히 보안 손님이 될 수도 있는 가족들,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뭐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그 사인들, 아주 네. 뭐 그런 분들이 보안 요원이 될 수, 보안 그 손님이 될 수 있는데 그 원래 이제 청와대는 정문을 경비하는 것은 이제 경찰 100일 경비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지정을 하려면은 부속실에서 명단을 가르쳐 줍니다. 명단을 가르쳐 주면은 그 의례적인 신원 확인만 하고 뭐 신분증 확인까지 안 하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영석 경호실 차장도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죠. 보안 손님의 경우에는 부속실에서 신원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예. 청문회에서 증언을 한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순실 씨가 과연 보안 손님이 되느냐?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취임 초에 경호실하고 부속실 간에 그래서 좀 다툼이 있었던 것도 같고요. 근데 어쨌든 최순실을 보안 손님이라는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를 보안 손님의 개념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 뭐 지금 국정 개입 의혹 증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주목받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양식조리장 한상훈 씨인데요. 이 증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네. 매주 거의 청와대를 나갔다. 본인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기 전까지 매주 주말마다 청와대를 출입했다. 그런데 어떻게 비서실장이 이걸 모를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많이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는 그날 세월호 당일날 사고가 있었을 때도 저녁에는 바로 관저로 들어와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식사를 했다 혼자 예. TV를 보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얼마나 그 평소에 그 3년이 넘게끔 조리장으로서 일을 했는데도 막상 그만두고 나올 때도 박 대통령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그 완벽하게 꾸며진 모습, 뭐 화제가 됐던 올림멀리 이런 것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가까운 사람조차도 만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런 조리장뿐 아니라 간호장교, 뭐 청와대에서 이렇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또 등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16일에 이제 미용사들 예. 청와대에서 국조특위에서 현장 그 검증을 하면서 현장 조사를 하면서 등장할 그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증언들은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겁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빗장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증언들이 이제 하나 둘씩 모아지다 보면 이제 퍼즐이 하나 둘씩 맞춰질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뭐 남은 의혹들 특검 국정조사에서 이제 얼마나 풀어가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 이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좀 보니까 1위가 우병우 전 수석이고요. 2위가 현상금이더라고요. 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뭐 방송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인으로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난주인가 처음에 200만 원 정도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그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그걸 방송하다가? 찾아달라. 예. 방송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개인 휴대전화 네. 번호도 공개를 하고 직접 여기로 연락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와중에 이 현상금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뭐 김성태 의원이라든가 뭐 안민석 의원이라 이런 분들이 조금씩 출연을 하는 바람에 출연을 또 했군요. 예. 그래서 이게 200만 원에서 시작인데 1,1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그럼 현상금이 1,100만 원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 출석 요구서 안 받으려고 계속 지금 자취를 감춘 상태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일단 증인으로 다시 채택은 된 거죠? 채택은 됐는데 또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은 본인이 수령을 어디 하지 않았기 있는지를 때문에 모르니까요. 예. 아마 그 지금 뭐 동행명령서 다시 발부해야 되는지 제가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수석은 19일 청문회에도 모습을 나타내기 어려울 겁니다. 19일 청문회에도 모습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이번 주에도 뭐 좀 주목할 만한 증인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당장 그 14, 15일 4차 청문회, 5차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네. 특히 관심이 기울여지는 것이 15일 열리는 4차 청문회를 보면은 거기 정윤회 씨, 최순실 씨 전 남편이죠. 그렇습니다. 정윤회 예. 씨 또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고요. 나올지 여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 의혹 관련해서 이화여대 관계자들도 채택이 돼 있고요.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도 네.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청문회도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뭐 김상률 전 수석 등도 채택이 돼 있는데, 예. 그리고 이어지는 16일 그 청와대 현장 검증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용사 2명이 그 현장에서 있는 나와서 상황. 현장 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 모레는 이제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들이 또 대거 참석할 예정이고요. 자, 뭐 채택된 증인들이 좀 다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그런 상태인데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참 심정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복잡할 수밖에 없죠. 예. 그 복잡하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아마 계속해서 담화에서 얘기했던 것과 인식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의 입장은 계속해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한 바는 없다. 개인적으로 결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아니었고 분명히 국가적인 어떤 사업,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한 것인데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 뭔가 비정적인 일이 벌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범으로 기소가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설령 대통령이 선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잘못된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이 주어지지 않은 방향으로 권한을 휘둘렀다라면 그 부분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한쪽으로 어떻게 기업의 부회장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어떤 얘기를 좀 했고 좋지 않은 어떤 뭐 장면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네.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이게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던 부분은 기소장에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네. 뇌물이 아예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상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내지는 인식과 청와대의 인식이 전혀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좀 없는 거죠. 억울하다 이런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담고 억울하니까 해석을 피눈물이 날 하시는군요.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추은호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니까? 예. 그 피눈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그동안 흩어져 있는 지지층들 또 동정표들을 이렇게 규합하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이요. 직무정지되기 딱 3분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지금 최재경 민정수석 그 사표를 보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수리하고 그리고 조대한 변호사를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임명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 세월호 유족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던 인물인데요. 충분히 그 세월호 특위, 왜 뭐냐면 세월호 특조위 당시에 새누리당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했었죠. 예. 부위원장을 하면서
그 특조위를 무력화했다라고 이렇게 그 세월호 유족들은 또 야당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활동할 때 또 세금 도둑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전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지금 이제 탄핵 사유에 세월호 7시간, 행정 7시간 문제도 포함이 되고 했으니까 특히 그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대한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뭐 헌법재판소도 좀 최대한 뭐 결정을 빨리 내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헌재에 또 국민들 이목이 또 집중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절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